질문할 줄 모르는 자는 마주한 현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지만 질문할 줄 아는 자는 아직 마주치지 못한 미래까지 내다본다. 끝없이 질문하라. 그것이 끝없이 성장하는 비결이다. 마지막 질문은 저자가 릴케, 칸트, 니체, 톨스토이, 쇼펜하우어, 괴테, 세계의 철학자와 20년간 삶과 죽음 앞의 대화를 통하여 깨달은 삶의 통찰을 담았습니다. 자신을 그대로 보여줄 한 줄이 있는가? 당신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 에 대해 답하거나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다. 자, 방향을 틀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 유언은 왜 나온 걸까? 우리는 왜 유언을 남기는 걸까? 유언을 보증하는 사람들은 왜 탄생한 걸까? 보통은 유언을 무언가를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그렇지만도 않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걸 듣는 사람의 마음대로 바뀐다. 말은 참 믿기 힘든 지적 도구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서와 각종 서류는 더욱 극심한 불신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뭐든 선명하게 정리하고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반대로 서로가 서로의 말과 삶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인 셈이다. 믿는다면 그저 한마디 말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그대로 보여줄 한 줄이 있는가? 최근 릴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마침내 그 한 줄을 찾았다며 얘게 들려줬다. 길을 걸어가는 아이가 바람이 불 때마다 날아오는 꽃잎들을 선물로 받아들이듯 너의 모든 하루가 그렇게 되도록 하라. 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예뻐지는 말입니다. 좋은 이야기 고맙네. 우리는 어려움을 사랑하고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하지. 그래야 어려움 속에서도 타인을 도울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죠. 정말 공감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말이죠. 참 어려운 일이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가장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시험이며 다른 모든 일들은 그것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지. 다시 앞으로 돌아가 이것이 그가 그토록 찾았던 그의 삶을 대표하는 한 줄인 이유는 이 한 줄이면 다른 말은 더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꽃잎이 나를 위해 준비한 세상의 선물이라니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그와 유사한 유언을 남긴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바로 만인의 연인으로 살았던 오드리 헵번이다. 그녀는 죽는 마지막 날까지 지구 반대편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걱정하고 온 마음으로 보살피며 살았다. 그런 그가 남긴 아래 유언은 바로 인생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내가 나이가 들면 왜 두 손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는 너를 위한 손이고
나머지 하나는 남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손이다. 참 아름다운 유언이다. 햇번의 유언도 결국 한 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인생은 당신을 찾아온 선물이다. 나는 말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쓴 글이기 때문이다. 당신만의 한 줄은 무엇인가? 답이 쉽지 않다면, 한마디만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질문으로 바꿔 물어도 된다.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살아가는 목적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아침에 왜 눈을 뜨고 왜 식사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서서 내가 전한 도시의 거린 이야기를 통해 한 조각의 빵보다 한 송이의 장미가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이유가 뭘까? 얘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자기 삶의 목적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야. 내 삶의 목적을 알아야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슬픔까지도 웃으며 넘길 힘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 생명을 태우며 그간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증명할 한 줄을 유언으로 남기는 사람처럼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대표할 한 줄을 남겨보자. 주변의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한 줄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말하고 듣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 한 줄이 당신에게는 있는가? 당신이 지금까지 진짜로 산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칸트는 1804년 2월 12일 80세로 생을 마감했다. 이성과 태도를 중시하며 살았던 그라서 더욱 궁금해진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겼을까? 그가 남긴 유언은 의외로 매우 간단하다. 그는 하인 람페에게 평소 즐기던 와인 한 잔을 청해 마시고는 이렇게 외치며 삶을 마감했다. 좋아. 오랫동안 함께 상상 속 대화를 나누며 영혼의 친구로 지냈던 나는 그의 좋아라는 말이 이렇게 들렸다. 평생을 느낌표와 물음표를 오가는 삶을 살았다. 그걸로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칸트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 한마디다. 언제나 농밀한 진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에게 인생은 느낌표와 물음표의 반복이었던 셈이다. 이유가 뭘까? 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은 내면에 담은 느낌표를 통해 불안한 일상을 고요히 다스려야 하고, 안주하는 일상에 빠졌을 때는 물음표를 통해 스스로에게 불안을 선물해야 한다. 삶이 성장하지 않아 불안할 때는 물음표로, 반대로 성장 끝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느낌표로 삶의 균형을 맞추라는 의미다. 그래서 삶은 끝없는 느낌표와 물음표의 연속이어야 한다. 안주하는 자에게는 불안을, 불안에 빠진 자에게는 평온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칸트도 내 의견에 동의하며 자신이 매우 좋아하는 폴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라는 시를 낭송해줬다. 그를 만나 느꼈던 분위기를 시에 녹여냈으니 차분하게 그 분위기를 만끽해보라. 해변의 묘지, 폴 발레리.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남쪽에서 부는 세찬 바람은 내 책을 펼쳤다가 다시 닫는다. 세찬 물결은 조각조각 부서져 바위로부터 활기찬 모습으로 뛰쳐나온다. 날아가자. 치열하게 눈부신 책장들이여. 그리고 부서라. 나의 파도여. 뛰어가 물살로 부숴 버려라. 돛배가 먹이를 쪼고 있던 이 조용한 지붕을. 세상에 살아야겠다는 말보다 치열하고 뜨거운 표현이 또 어디 있을까? 우리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이왕 태어났으니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나는 말은 애절함과 희망이 동시에 느껴지는 삶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담긴 표현이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지금 자신에게 질문해보라. 살자고 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럼 지금까지 죽었던 건가? 맞다. 살자라는 외침은 살아있지만 죽어 있었던 것을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인 것이다. 폴 발레리가 말하는 살아야겠다는 바로 그런 의미다. 지금까지는 살아도 죽은 사람처럼 지냈지만 이제는 정말 내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말이다. 모두가 그렇듯 그의 삶도 쉽지 않았다. 31세에 시작한 대학 강사의 삶은 46세까지 무려 15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그는 당시 교수가 아닌 강사였다. 당시 독일의 강사는 대학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다. 자네 말이 맞아. 옛날 생각이 나네. 당시 나는 청강하는 학생들에게서 직접 수강료를 챙겨 생계를 이어갔지. 현재로 변환해서 생각하면 학원 강사로 15년이나 살았던 셈이야. 지루하지 않으셨나요? 같은 일상과 과목에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삶은 지루할 틈이 없는 멋진 연극이지. 나는 내 감정과 원칙에 충실했다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지. 나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람. 둘 다 철저히 경멸했다네. 또한 맥주를 싫어하고 와인을 좋아했지. 이건 분명한 나만의 원칙이었어. 오죽하면 식사를 초대받은 사람 한 명이 내게 맥주를 선물로 줬는데 내가 뭐라고 말한 줄 아나? 맥주는 마시지 않으니 당신이 다 마시라고 하셨나요? 그 정도면 약과지. 나는 정중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네. 그 맥주를 마실 거면 내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어떤가,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원칙을 지켜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니까. 삶의 모든 순간, 그는 달랐다. 누구나 자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어찌 생각하면 당연하다. 심장이 뛰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조용한 공간에서 근사한 음악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만나면 좋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낀다. 하지만 그는 조금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한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답이 바로 나와.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정말 나는 살아있는 걸까? 돌아보면 나는 살아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살고 있다는 강력한 동사를 느낀 게 몇 시간이나 될까?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다 라고 외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있다고 부를 수 있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그가 평생 느낌표와 물음표를 오가는 삶을 살아가며 성장과 평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처럼 스스로 자기 삶을 제어해보자. 타인이 아닌 내가 나를 움직이고 또 멈출 수 있을 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가 완벽한 결론을 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공들인 삶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 버킷리스트가 있는 삶은 왜 죽은 삶인가? 살아보면 모두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연약하고 간사해서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시작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급격하게 초심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모두가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크게 성공했지만 처음 마음을 기억하며 순수한 열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비결이 뭘까?
쇼펜하우어가 내놓은 답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 의미는 넓고 깊다. 일시적인 성공이 아닌 영원한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다. 어떤 것을 삶의 목표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능력을 갖고도 전혀 다른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는 증거이니까. 그는 다시 이런 조언을 전한다. 영혼과 성장이라는 키워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의 조언을 통해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저녁은 당신이 오전에 만든 등잔을 들고 찾아온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 인생의 처음 40년은 본문이고 나머지 30년은 그 주석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중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나? 라고 묻는 버킷리스트가 유행한 적이 있다. 잘 생각해보면 버킷리스트라는 개념 안에는 자기 삶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녹아 있다. 그는 통렬하게 묻는다.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 버킷리스트는 내게 사치스러운 말이야. 나는 버킷리스트가 없어. 이유는 간단하지.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바로 실천하니까. 남겨두지 않으니 리스트에 적을 수가 없지.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그걸 지금 당장 하지 않고 종이에만 적고 있나? 먹고 싶은 건 매일 당장 어떻게든 잘 먹고 살면서 말이지. 뜨끔한 그의 조언을 듣기 전까지 버킷리스트는 내게 꿈과 희망이 가득한 단어였다.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삶의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같은 문장을 봐도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현재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놓칠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을까? 쇼펜하우어는 평생 죽음과 대결했다. 청년 시절에는 호기롭게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 35살이 넘으면 보너스 인생이고 죽음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이지. 현실에 최선을 다했다면 언제 죽어도 괜찮아. 하지만 그의 말은 이렇게 바뀌어 나갔다. 70살이 넘었지만 아직 더 살고 싶다. 아니다. 90살까지 살고 싶다. 80살이 되더라도 죽음은 아직 부담스러울 것이다. 90살쯤 되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가 그토록 삶에 치열하게 매달렸던 이유는 뭘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집중할수록 더욱 자신을 빛낼 수 있다. 젊은 나날은 그 빛을 통해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 마치 화염과도 같은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버킷리스트가 있다는 것은 현재 그것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처럼 생각날 때마다 실천으로 옮긴다면 하고 싶은 것도 남기고 싶은 의미도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그는 버킷리스트가 있는 삶은 오히려 죽은 삶이다. 라고 외친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며 살았다. 죽는 날까지 글을 쓰며 사색하는 일상을 보내겠다는 그 다짐을 죽는 그날까지 실천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고통은 생명의 증거이며 아무리 힘들어도 삶은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하다. 그게 아니라면 살아있는 동안 무언가를 희망하고 꿈꾸지 않을 테니까. 반대로 당신이 늙고 아프다면 오히려 의식적으로 더욱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을 꿈꾸라. 그 의식이 당신의 몸과 정신을 더욱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실천이다. 죽은 이후의 일은 그 공간을 관장하는 시간의 신에게 맡기면 된다. 그러므로 기억하자.
꿈과 희망이 당신 안에서 함께 사는 동안 당신의 생명은 무엇보다 귀하고 아름답다. 끝이 없는 것을 추구해야 끝까지 진실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 이는 정말 중요한 삶의 진리다. 앞서 말했듯 성공에는 끝이 있지만 성장에는 끝이 없다. 성장을 삶의 목적으로 둔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진실한 열정과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성장이 삶의 목적인 사람에게 성공은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일시적인 것에서 벗어나 영원한 것을 보라. 거기에 평안과 자유가 있다. 성공이 끝이 아닌 하나의 과정인 삶을 선택하라. 멈추지 않는 지적인 성장은 바로 그 태도에서 시작한다.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 두 손 모아 본 적이 있는가? 어릴 때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면 잠이 오질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만들 눈사람 생각에 가슴이 떨릴 정도로 기뻤기 때문이다.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퉁퉁 부은 얼굴로 아침에 일어나 눈사람을 만들면 다시 이런 고민에 잠기곤 했다. 고생해서 만든 이 눈사람이 오랫동안 녹지 않고 곁에 남아주면 좋겠다. 해가 뜨고 온도가 올라가서 오후에 녹으면 어쩌지? 녹지 않게 선풍기라도 틀어야 하는 건 아닐까? 눈사람을 구하기 위한 온갖 생각으로 가득하다가 갑자기 정반대의 것을 소망하기에 이른다. 이유는 간단하다. 너무 추워서 바람이 차가워질수록 이런 희망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아, 너무 춥다. 빨리 따뜻한 봄이 오면 좋겠다. 놀랍게도 방금까지 조금 더 오래 남아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던 눈사람 바로 옆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네도 그런 적 있지. 지금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지. 그러나 그게 바로 아이의 마음이야. 눈사람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동시에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 아이들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멋진 일이지. 참 멋진 일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그 모순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해결책이 딱히 있을 리 없었다. 그저 소망하는 것을 모두 이루고 싶은 아이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며 매우 단순하지만 깊고 농밀한 지혜를 담은 해결책을 내놓았다. 바로 두 손을 모아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어떤 일은 한 손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두 손이 꼭 필요한 일이 있으니 모두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온 마음으로 소망할 때가 바로 그때야. 그렇다. 그의 해결책을 들어보니 동시에 이룰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일은 어릴 때만 했던 행동이 아니었다. 어른이 되고 나서도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가슴에 품고 모두가 반대하는 소망도 마음에 담고 산다. 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논리적으로 힘든 걸 왜 강요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다. 한 손으로 펜을 잡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쓰면 그걸로 끝이니까. 하지만 그때 희망을 갖고 다른 한 손을 꺼내 두 손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삶은 조금 더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정말 생각해보니 두 손으로 펜을 잡고 글을 쓰는 사람은 없네요. 불가능한 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참 근사한 일이네요. 기도하고 무언가를 소망할 때는 손에 잡은 펜을 놓고 반드시 두 손을 모아야 하니까요. 그렇지, 참 좋은 말을 했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하지. 가끔 포기하고 자주 기도하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면 사라지는 저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세상에 남아 자신의 몫을 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괴테가 자신의 책과 각종 기록에서 늘 강조한 것처럼 순간은 참으로 아름답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영원히 나만의 것이라 더욱 아름답다. 그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수처럼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순간이여 너는 언제나 여기 있으리라. 비록 나는 죽었지만 내가 너와 같이 지낸 과거의 날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다시 자리에 앉은 그는 캄캄한 밤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로 나를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시간이 언제나 자네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게. 게을리 걸어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큰 잘못이야.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을 것이며 동시에 최후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모든 과정을 인생에 비유하면 이렇다네. 끝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조용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매일매일 잘 올라간 사람만이 반대로 매일매일 잘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라네. 생각해 보자. 가장 높은 곳에서 은퇴를 하면 그 높은 곳에 남아있는 내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는가. 이 인생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기다운 형태로 정돈하는 것임을 나는 괴테의 조언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 괴테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 앞에서 펄펄 날아가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힘이 없어 현장에도 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마른 몸으로 두꺼운 지성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을 위해 두 손을 모으며 힘껏 응원해주며 살아야 한다. 힘이 있던 그때도 나였고 힘이 사라진 지금도 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다 버리고 간다는 것은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살았다는 것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책은 죽음에게 고개 숙여 배운 저자의 깨달음이자 세기의 철학자들이 남긴 인생의 한 번은 반드시 만나야 할 철학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